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민감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뉴스들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있는데요. SNS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또한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마스크 300만 장을 중국에 전달했다? 싫어요? 아니요, 이 자극적인 뉴스는 실화가 아닙니다. 해당 기사의 보건복지부는 의료용품은 민간단체인 중국 유학생 모임, 중국 유학 총교우회 및 중국 우한대 총동문회에서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정부는 이 중 일부를 교민귀국 지원 임시항공편을 통해 우한에 전달한 것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중국을 돕고자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건값은 중국인이 냈고 우리 정부는 무료 배송 정도의 지원이랄까요? 빈 차로 갈 바에 중국의 생색도 좀 낼 겸 뭐라도 태워가겠다는 거였던 거죠.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가짜뉴스 지식맛집 오려지식회 17화에서 낱낱이 파헤쳐보았습니다.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때와 달리 국민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달하면서 사람들의 SNS 앱 사용 시간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요. 따라서 SNS를 통한 뉴스 소비도 많아졌습니다. 전파성이 높은 SNS라는 날개를 달아 가짜뉴스들은 더욱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2018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서는 SNS 속 가짜뉴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가짜뉴스는 진짜뉴스보다 리트윗 횟수가 대략 70%가 높게 나타났고 가짜뉴스의 전파 속도는 진짜보다 최대 20배나 빨랐다고 말했습니다. 분야별로는 특히 정치 분야의 가짜뉴스가 양도 많고 전파되는 속도도 빨랐으며 2만 명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비교한 결과 테러나 재해, 과학, 금융정보 등 다른 분야 가짜뉴스보다 3배 빨리 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SNS 가짜뉴스 전파 속도와 같이 가짜뉴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였는데요. 바로 감쪽같이 얼굴을 바꿔치기 하는 딥페이크입니다. 여기서 딥페이크란 스스로 학습한다 라는 뜻의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인데요. AI가 대상의 표정과 안면 근육을 분석한 뒤 원하는 얼굴의 모습으로 바꿔치기 하는 사실상 가짜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최신 기술이 활용된 딥페이크 영상은 페이크 앱을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제작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자연스러운 영상 합성을 위한 방법까지 인터넷에 잘 정리되어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로 2018년 유명한 오바마 영상 사건이 있습니다. 영상 속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엉뚱한 말과 함께 그럼 간단히 이렇게 말해볼까요? 트럼프는 완전 쓰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가 제작한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정교해진 기술을 활용해 더욱 진짜 같아지는 가짜뉴스, 이대로였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는 도대체 누가 왜 만드는 것일까요? 혹시 증권가 찌라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찌라시는 전단이나 광고지를 뜻하는 일본말이며 한국에서는 사실을 담보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는 글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찌라시 앞에 꼭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증권가인데요. 그 이유는 찌라시가 증권가에서 가장 먼저 생성된 후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의 일종인 증권가 찌라시가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펀드 매니저들은 증권사의 정보력을 비교하여 정보의 양이 더 월등한 곳에 더 많은 자금을 배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보에 따라 주가의 등락이 움직이는 증권가는 정보가 무기가 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증권가 찌라시는 경제, 정치, 연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온갖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와 가짜라는 두 단어를 보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렸던 미네르바입니다. 그는 2008년 7월부터 다음 아고라의 경제 현황에 대한 평가, 예측 등 100여 건의 글을 올렸는데 특히 환율 폭등과 리먼 브라더스 파산 등을 정확히 예측하면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온라인 노스트라다무스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 1월 9일에 검찰은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며 미네르바를 체포하였지만 전기통신기본법 47조는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이어야만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 미네르바에게 이런 혐의가 적용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미네르바인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부형했는데요. 하지만 1심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12월 전기통신기본법 47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며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고 박씨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진실과 거짓, 합법과 위법, 애매한 선을 넘나드는 가짜뉴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각종 SNS는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약 24억 명의 월간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은 AI를 활용하여 규정 위반 콘텐츠를 적발해내고 있으며 그 비중은 무려 95%에 달하며 가짜 계정도 22억 개가 삭제되었습니다. 더불어 마약과 관련된 은어, 비속어 등을 AI가 학습하여 필터링 알고리즘으로
90만 건의 마약 판매 게시물을 삭제 처리하였으며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 신고하기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새롭게 도입된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게시물 총량이 아닌 기간에 중점을 두어 일정 기간 동안 유해 게시물이 정해진 횟수 이상 업로드되면 계정을 비활성화가 아닌 계정을 즉시 삭제하는 제도입니다. 계정이 바로 삭제되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이용자에게 계정이 비활성화될 수 있다는 알림을 띄우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게시물 삭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계정 소유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구글이나 블로그, 카톡, 카페, 밴드, 유튜브 등에서도 가짜뉴스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짜뉴스를 확실히 걸러내는 방법은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여 가짜뉴스 확산 방지에 다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 IT 강국으로 자부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에는 월요지식회처럼 진짜 정보만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월요지식회였습니다.